제가 요즘에 부동산 시행업, 그 다음에 PF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유튜브를 통해서, 대부분의 요새 현황이나 뭐 추세 이런 것만 제가 유튜브를 올렸었는데, 예전처럼 이제 부동산 PF, 시행업의 절차, 그 다음에 성공 비결, 이런 것들에 대한 원론적인 강의를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시행업을 많은 분들은 적은 자본으로, 그러니까 토지 계약금만 있으면 수익이 몇백 배 나는 대박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고 시행업을 하십니다. 이건 모든 시행사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토지 계약금 10%만 어디서 빌려오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다. 그래서 자기 자본은 최소화하고 그 대출은 레버리지는 극대화하면 되는 사업이라고 시행업을 정의하십니다. 근데 이제 지난 10년간은 정말 이랬죠. 묻지마 대출은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들이나 모든 그 금융기관들이 다 이제 물리고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이래서 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의 부동산 경기가 좋고 그 다음에 은행들에서 대출을 마구 쉽게 해주다 보니까 토지 계약금만 있으면 시행업을 할 수 있어서 시행업이 정말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행업을 하려면 절차는 제일 먼저는 기획도면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를 물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도면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획도면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토지가 중공업단지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식산업선택밖에 못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상업지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는 오피스텔이나 여러 가지 근생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1종, 2종 뭐 이런 거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는 아파트 같은 것만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음, 토지가가 싸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도면을 그려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근데 어떤 건물을 지으는 게 이 지역에서는 분양이 잘 되고 수익성이 최고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은 다 기획도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사가 기획도면을 그려주고 인허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획도면의 샘플입니다. 뭐 시방서, 평면도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설계 개요소하고 층별 현황. 그래서 뭐 여기다는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용적률은 얼마가 나올 수 있고 뭐 1층, 2층은 근생이고 뭐 3층부터 10층까지는 오피스텔 뭐 어떤 걸 할 수 있다. 이런 기획 도면을 만드실 수 있어야 제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업 수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작성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드는 사업 수지는 분양가는 무척이나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PF 금리는 그냥 대충 예측합니다. 뭐 4%, 6%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이나 이런 조달 금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 없이 단순히 얼마의 수익이 난다. 그러니까 이거의 매출액이 얼마고 지출이 합이 얼마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사업 수지는 사업성 분석이 아니고 증권사들이나 이런 데 가면 다 찢어버려요. 이런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수지는 사업성을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성 분석에서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앞에 사업 수지는 그냥 사업비 그 다음에 뭐 수익률 이런 것만 나왔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 그중에서 자기 자본 그 다음에 조달 금액 레버리지 일으키는 게 얼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물로 지급하는 돈이 얼마고 정산분이 얼마인지 이렇게 사업 수지를 다 나눠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샘플이죠. 사업 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업 수지를 이렇게 그 단순한 게 아니라 복잡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수지에는 뭐 여기에 이제 각각의 밸류를 어떻게 했다. 금융주관 수수료 얼마 했고, 뭐 취급 수수료 얼마 했고, 그래서 필수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조달 금액은 얼마였고, 그 중에서 선순위가 얼마, 후순위가 얼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필수사업비에는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서 필수사업비가 얼마가 나오고 그래서 조달 금액이 얼마가 됐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수지 분석을 해봤더니 세전이익이 얼마가 나오더라. 매출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 그 다음에 이제 민감도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LTV하고는 다르게 이 민감도라는 거는 이제 대주단이 그 분양이 몇 프로 됐을 때 실제로 엑시시 되는지 이거를 이제 민감도라고 해요. 이런 민감도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최종 이익이 몇 프로다, ROE가 몇 프로다,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성 분석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적정성 평가라는 걸 해요. 그래서 금융 적정성 평가라는 걸 하는 툴을 제공하는데 이게 조달 가능한 금융 구조가 어떤 거다. 그래서 그 조달 가능한 금융 구조의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뭐 이다음에 ROE, DSCR 뭐 이런 것들이 다 적정하다. 뭐 이런 사업성을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사업 수지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수지는 굉장한 전문성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 수지를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는 해드리지만 실제로 이해하고 만드는 것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ROE가 총 수익이 얼마인지. 그래서 이제 투자금 그 다음에 300%가 돼야 돼요. 총 수익이 사업 수익 플러스 투자금을 투자금으로 나눴을 때 이게 300% 이상이 나와야 되고 금융 조달 가능성 앞에서 보여드린 그 금융 적정성 분석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민감도 통과 대주단이 언제 엑시트할 수 있는지 보통은 상가 제외하고 80%에서 대주단이 엑시트하는 그 80% 분양되면 대주단이 엑시트하는 게 이런 게 이제 민감도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의 순서는 이제 토지를 물색하면요 가장 기본적인 기획도면을 먼저 그려야 됩니다. 그 기획도면을 그리고 사업성을 분석해서 정밀사업 수지를 작성해서 그 사업성에 대한 기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금융 적정성으로 다 조달이 가능한 레버리지가 일으킬 수 있는 그만큼의 자금이 조달될지, 그 다음에 이게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가 다 조달되는 레인지에 들어와 있는지, 민감도는 정확한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자기가 ROE 기준 300% 이상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업은 더 이상 적은 자본으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도의 전문성과 충분한 자기 자본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토지 계약금만 갖고 이제 레버리지 많이 일으켜서 대박 나는 사업이다. 절대 아닌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2탄 부동산 PF의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2탄으로 지난주에 이제 인허가를 내고 이제 사업성을 분석했다면 모든 부동산은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자금을 조달할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지를 물색하고 기획 도면을 그려서 정밀 사업 수지를 체크해서 이게 내가 이제 시행업을 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 라는 이 사업성이 충분히 나고 자금이 조달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되면 이제 그 다음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금융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 대출을 일으키는 거에. 금융의 세 가지 요소는 기초자산이 뭔지, 현금 흐름이 뭔지, 신용보강이 뭔지, 이 세 가지가 없이는 대출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면 내가 기초자산이 뭐고 현금 흐름이 뭐고 신용보강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 대출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기초자산은 내 담보가 뭐냐 이런 얘기고요. 현금 흐름은 내가 어떻게 상환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신용보강은 이 위의 것들을 보증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신용을 더 보강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으시려면 기초자산, 현금 흐름, 신용보강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건물로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이때 이제 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초자산은 건물이 되겠죠. 그리고 현금 흐름 어떻게 수익
이자를 내고 상환을 할 거냐, 이건 임대 수익이 될 거고, 신용보강은 이제 건축주가 이제 연대보증을 해주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브릿지론인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토지인 거죠. 그리고 현금으로 어떻게 상환하느냐? 이거는 본PF가 일어나야지 상환을 하는 거고요. 신용보강은 이제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PF라는 거는 기초자산이 아직 건물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확정 담보물이라고 해서 기초자산이 미확정 담보물이고요. 현금 흐름은 이제 분양을 해서 분양 수입으로 갖겠다는 거고, 신용보강은 미확정 담보물이 해당 기간 내에 건물이 세워진다라는 거니까 시공사 책임준공 확약이 이제 신용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게 모든 대출, 레버리지는 기초자산, 현금흐름, 신용보강 이 세 가지에 대한 구분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신탁사, 캐피탈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갖고 오냐는 거죠. 자기 자본에서 돈을 대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뭐 증권사 그러면 증권사 자기 자본에서 돈을 대출해 주는도 아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예금을 그러니까 이제 받아서 그거를 신용 창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금 중에서 지급 준비율이 10%다 그러면 누가 뭐 1억을 예금을 했다 그러면 그 중에서 1,000만 원은 예금 지급 준비율로 놔두고 9천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신용창조라고 하고, 증권사는 이제 전단체를 발행하고, 신탁사 캐피탈은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이 전단체하고 회사채의 차이는 전단체는 3개월짜리, 만기 3개월짜리고, 그 다음에 신탁사나 캐피탈은 만기 3년짜리, 뭐 이런 만기가 좀 더 긴 이런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전단체가 요새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 전단체를 좀 설명을 드리면, 증권사가 일반 상법인 SPC 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어디서 대출했어요? 그럼 저 한투증권에서 대출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정서를 쓸 때는 한투증권이라는 이름은 전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한투증권이 만든 SPC, 뭐 유동화 1호, 뭐 이런 회사들이 대주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SPC가 전단체를 발행합니다. 전단체는 영어로 Asset-Backed Short-Term Bond라고 해서 만기가 이제 금리가 한 2%대 정도 되고요. 만기가 3개월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이 SPC가 발행한 채권을 사람들이 못 믿잖아요. 이거 SPC가 뭐 망하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이제 증권사가 이게 잘못되면 내가 매입 확약 해줄게 라는 이 매입 확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시장에서 이제 전단체를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 이제 증권사들 전단체가 문제가 많고 전단체가 추가로 발행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보통 시장에서 이제 이 증권사들이 매입 확약해야 되는 이 신용 한도를 다 넘어섰다는 거죠. 지금 브릿지론이나 이런 데서 전단체를 발행했는데 본PF가 일어나지 않아서 증권사들이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전단체를 사줬다는 거죠. 이 전단체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 기간이 24개월이다. 근데 내가 전단체를 발행했다. 그러면 3개월 물짜리 전단체를 발행했으니까 8번을 차환을 해야 돼요. 근데 8번 중에서 단 한 번이라도 만일 차환이 안 된다면 그 새로 발행 채권이 시장에서 안 팔리거나 이렇게 되면 이 증권사들이 그거를 다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발생한 사고가 바로 증권사들이 다 자기네가 발행했던 전단체가 매입 확약을 했는데 그게 차환이 안 돼서 그 새로 발급해서 먼저 거를 갚아야 되는데 차환이 안 돼서 자기네들이 다 떠안은 상황이 지금의 현재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브릿지론이라는 게 먼저 일어나는데, 브릿지론즈는 보통 토지 계약금으로 10%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사용 허가를 받죠. 그리고 토지 사용 허가를 받아야만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인허가를 진행하는 기간이 좀 길어져서 토지 잔금 지급을 토지주가 뭐 나 3개월 만에 줘. 뭐 토지 계약하고 6개월 만에 토지 잔금 줘. 이러는 경우에는 이 브릿지론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론은 보통 이제 자금판이라는 걸 작성하는데, 예를 든 거죠. 이게 이제 전체
토지가가 감정가가 360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달해야 되는 금액이 300억이다. 이랬을 때 선순위를 270억 조달하고 중순위를 20억 조달하고 후순위를 10억 조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대금으로 뭐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텀스 앤 컨디션으로 이제 선순위가 이렇게 되고 중순위 이렇게 되고 선순위는 금리가 이렇게 되는데 보통 브릿지론에서는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전부 이자를 선취합니다. 왜냐하면 SPC가 차주가 되는데 SPC는 수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대출한다 그러면 이자를 다 선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개월 선취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취급 수수료, 중순위, 후순위 뭐 이렇게 들어가고 담보 신탁 수수료, 취등록세, 그다음에 법무법인 약정 수수료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자금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캐시인, 캐시아웃이 양쪽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본이 20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270억 받아서 이제 토지비를 다 잔금까지 치르는 거. 그래서 전체 올인 코스트는 6.4%고 중순위, 후순위는 16.0%. 뭐 이런 자금판을 만들어서 브릿지론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통 선순위는 LTV가 한 50%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가 100억이다 그러면 50억밖에 LTV가 50억밖에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 자기 자본이 토지비 100억일 때 10억 넣었다 그러면 기타 금융비용에서 전체 110억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110억이 필요한데 조달한 게 60억이니까 50억을 중순위, 후순위로 모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이런 자금판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브릿지론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에 대한 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시행업은 더 이상 적은 작업은 토지 계약금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본 PF가 안 일어나면 브릿지론이 다 물리고 지금 증권사들이 다 중순위, 후순위 들어갔다가 본 PF가 안 일어나서 지금 다 몰취되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도의 전문성하고 충분한 자기 자본이 없이는 이제는 브릿지론도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 PF 조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3탄으로 부동산 PF의 정의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레버리지, 대출을 일으키는 금융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기초자산, 현금흐름, 신용보강. 그래서 기초자산은 담보가 뭔지, 현금흐름은 어떻게 상환하고 이자는 어떻게 낼 건지, 신용보강은 이거를 어떻게 보증할 건지, 이 세 가지 요소가 없는 금융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부동산 PF도 금융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는 미확정 담보물이 이제 기초자산이 되는 거예요. 아직 세워지지 건물이 않았으니까. 현금흐름은 이제 분양 수입으로 상환하겠다라는 거고, 신용보강은 담보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확약을 해서 건물을 담보물로 양도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신용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PF의 정의는 나대지에 여기에 금융기관에서 PF 대출을 일으켜주면 여기에 건물이 생겨납니다. 이 건물을 아직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대출이 일어났을 때는 미확정 담보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분양자들이 이거를 분양을 받게 되면 이것이 이제 분양 수입으로 은행에서는 상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정의해 보면 미확정 담보물을 기초자산으로, 분양 수입을 현금흐름으로, 시공사의 책임준공 확약을 신용보강으로 대출을 하여 건물을 신축 개발하는 금융을 부동산 PF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확정 담보물을 아직 지어지지 않았는데 이거를 이제 건물을 지어서 대주단한테 기초자산으로 양도한다라는 거를 이제 시공사가 책임준공 확약을 한다는라고 얘기를 하고요. 용어의 정의는 시공사가 약정 기간 내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 승인을 득하여 대주단에게 담보물로 양도하는 행위를 책임준공 확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임준공 확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주단이 빌려준 돈을 전부 채무를 인수하겠다. 요것이 이제 시공사가 대주단한테 하는
책임준공 확약입니다. 의 종류에는 일군시공사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일군시공사는 도급순위 100위 이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일군시공사는 회사채를 발행하고 회사채 신용등급이 A- 등급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임전공 확약이라는 거는 자기가 못하게 될 때는 채무를 인수해야 되는데 너 어떻게 채무 인수할래? 그랬더니 뭐 한 3천억 되는데 나 회사채 발행해. 그럼 그 회사채가 시장에서 팔려? 우리 회사채 신용등급 A- 이상이야. 아, 그러면 너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군시공사의 책임전공 확약이고요. 그러면 20위 이내 이런 일군시공사 말고 나머지 시공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신탁사가 대신 책임전공 확약을 연대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이 시공사가 책임전공 확약을 못하게 되면 신탁사 내가 너네들의 대주단에 대출해 준 거를 책임져 줄게. 이게 이제 신탁사가 신용 보강을 해 주는 거죠. 이거를 신탁사 책준이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일군시공사 책임전공 확약하고 신탁사 책준하고는 좀 다릅니다. 신탁사는 앞에 있는 일군시공사는 시공사 채무를 인수해 주는데 대주단의 채무를 인수해 주는데 이 신탁사 책주는 채무 인수가 아닌 손해배상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건물이 완성이 돼서 이 미확정 담보물을 대주단한테 넘겨줄지 모르는데 그동안에 발생하는 연체 이자라든지 모든 비용을 신탁사가 다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탁사가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군시공사가 하는 거를 민간 PF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타 시공사가 하는 PF를 책준 PF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부동산 PF의 정의는 미확정 담보물을 기초자산으로 분양 수입을 현금으로 책임준공 확약을 신용보강으로 일어나는 금융을 부동산 PF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게 담보가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분양도 잘 될지 안 될지도 현금 흐름도 미확정이라 최고의 위험한 대출이 부동산 PF인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부동산에 대한 그래서 이제 관리형 토지 신탁에 대한 흐름과 정의, 그 다음에 절차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부동산 시행업의 마지막 절차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요. 관리형 토지 신탁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관토를 모르면 부동산 PF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할 수가 없어서 관토에 대한 이해 및 절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탁의 종류에는 관리형 토지 신탁이 있고 이거를 짧게는 관토라고 얘기하고요. 분양형 관리 신탁이라고 해서 이걸 짧게는 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보 신탁, 처분 신탁, 그 다음에 개발 신탁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신탁의 정의는 관리형 토지 신탁 이거는 관토라고 하는데 2004년도에 이제 굿모닝 시티로 수분양자들이 시행사한테 직접 돈을 수분양 계약금을 입금시켰다가 횡령하는 사건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건분법이라는 게 생겨났고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서 이제 신탁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의 우발적 채무로부터 수분양자와 대주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 관리형 토지 신탁입니다. 그래서 관리형 토지 신탁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근저당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은 1순위권자 이외에는 경매 신청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근저당은 1순위권자 이외에도 경매 신청 권한이 있는 거죠. 그 근저당은 이제 근저당 들어간 시간 순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결정되고요. 신탁은 약정에서 1순위권자, 2순위권자, 3순위권자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신탁에서는 위탁자, 그러니까 신탁을 맡긴 사람, 이게 이제 시행사가 되고요. 수탁자, 이거는 신탁사가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PF에서는 수탁자인 신탁사가 건축주가 돼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자에서는 건축주가 변경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일반적인 PF에서는 신탁사가 건축주로 바뀌게 됩니다. 수탁자가. 그리고 이제 수익권자는
여기에 대출을 해준 대주단 뭐 이런 식으로 1순위권자가 이제 대주단이 되고 2순위권자가 시공사, 3순위권자가 시행사입니다.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라는 거는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1순위권자고요. 그 다음에 1순위권자가 다 가져갔을 때는 2순위권자가 이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 2순위권자까지 다 돈을 가져갔을 때는 마지막 3순위권자가 이제 돈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실제로 위탁자였던 시행사가 3순위권자가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관토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신탁사가 건축주가 됩니다. 시행사가 건축주가 아니에요. 신탁사가 건축주가 되고 분양 수입을 관리하고 필수 사업비, 그러니까 분양이 안 돼도 이제 대주단이 아까 PF 대출을 해줬잖아요. 필수 사업비를 대출해 주는 건데 토지비, 공사비, 금융비용 등을 필수 사업비를 관리해서 건물이 완공된 후 수분양제에게 양도하는 모든 절차를 관리하는 것을 관리형 토지 신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금융기관에서 PF 대출을 할 때 대출 선행 조건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관토 1순위권을 확보하는 거. 그러니까 대주단이 관토 내가 하는 사업이 관리형 토지 신탁이어야 되고 관리형 토지 신탁에서 신탁사가 모든 사업을 관리해야 되며 그 관토의 1순위권이 대주단이 되는 것이어야지만 PF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관토에는 분양계좌가 있고 운영계좌가 있고 상환계좌가 있어요. 이거 정말 잘 모르시는데 이게 관토의 절차를 보면 분양계좌, 운영계좌, 상환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좌에다가 이제 계약금을 넣었어요. 뭐 10%, 20% 이제 분양 수입에 대해서 내면 이건 처음에 분양 계좌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이 일어나게 되면 이때부터는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이 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처음에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넣었을 때는 분양계좌에 들어가는데 중도금을 납입하면 이제 이 돈이 운영계좌로 넘어갑니다. 이 운영계좌라는 거는 토지, 공사, 금융 이런 기타 필수 사업비를 이제 여기에 돈을 놔뒀다가 지급을 해주는 것을 운영계좌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운영계좌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운영계좌는 이제 대주단에서 대출해준 돈하고 분양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 분양 수입이 미리 약정해서 분양 수입이 들어오면 그 중에 10%는 분양물로 사용하자. 그 다음에 사업비로 사용하자. 나머지 90%는 상환계좌에다 적립한다. 이런 거를 미리 약정하면 이게 이제 분양 수입 중 분양물 사업비를 제외하고 분양물 사업비로 하는 게 이제 분양대행 수수료 같은 거죠. 나머지는 상환재원으로 적립합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계좌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보통 한 20%, 상환계좌로 들어가는 게 한 80%. 에서 90%뭐 이렇게 됩니다. 이 상환계좌에 들어간 돈은 중간에 먼저 상환할 수가 없어요. 정산이 끝나기 전까지는 상환계좌는 그냥 적립만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드리면 시행사의 우발채무로부터 수분양자와 대주단을 보호하기 위해 신탁, 관리형 토지 신탁을 하고 신탁사가 건축주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관리형 토지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수분양자에게 건물을 양도하고 대주단에게 자금을 다 상환하는 것까지를 관리형 토지 신탁인 신탁사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